국민들의 응원을 받고 있는 이진관 부장판사가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를 독방에 감치했습니다. 네. 그런데 놀라운 게 본인 재판이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진관 부장판사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위계 공무집행방해 혐의 공판이 끝나고 재판부가 퇴장하자 이진관 부장판사가 법원 경위들과 함께 법정에 들어왔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이 자리에서 김 전 장관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에게 감치 결정문을 제시하고 집행을 지휘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11월 이 부장판사는 이 변호사에 대해 15일 감치 명령을 내린 뒤 집행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혔는데 선고 2달여 만에 직접 지휘에 나선 겁니다. 적법한 절차로 인적 사항을 확인해서 구치소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맞추어서 집행할 예정입니다. 한 법원 관계자는 감치 집행 과정에서 재판장이 직접 나서는 건 유례가 없는 일이라며 이 부장판사가 강한 의지를 내비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감치 직후 이 부장판사를 나치에 비유하며 막말을 쏟아낸 이 변호사 측은 어젯밤 자신들의 유튜브 채널에서 이 부장판사에 대한 비난을 이어갔습니다. 이진관의 행태는 경찰이나 다를 바가 없다. 대한민국의 법관이라는 작자가 스스로 내린 감치 명령문을 마패처럼 들고 다니면서 감치를 시켰잖아요. 이건 맘먹고 한 거죠, 의원님. 어떻습니까? 그럼요. 이게 이제 이진관 판사는 과거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던 사람이잖아요. 예. 근데 이런 어떤 헌정 파괴 상황과 그에 이어진 재판 과정에서 이 법을 준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각성을 확실하게 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 다른 재판 법정에 와가지고 소란을 피울 목적으로 들어온 사람들에 대해서 또 재판장의 소송 지휘에 따르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재판 법정 질서 유지에 따르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법에 따른 권한을 행사한 것이고 그것이 또 실효적으로 집행이 돼야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감치명령은 집행이 안 되고 유야무야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예. 이거를 원래 당시 현장에서 그 법정 경위가 이렇게 집행을 해야 되거든. 근데 법정 경위가 아시다시피 뭐 많지도 않고 일반 분들은 법정 경위 잘 보실 수도 없을걸요? 요새는 예. 방호관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게 그 상황을 벗어나게 되면은 경찰에다가 이제 이거를 집행 촉탁을 해야 되는데 그럼 경찰이 다른 일도 많은데 뭐 이거를 수배자도 못 잡는 마당에 이거 열심히 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위험해야 되는 경우가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들을 또 악용하는 사람들이 이번 이하상 변호사 등이었는데 이번에 확실하게 이제 법의 엄정함을 좀 보여줘야 되겠다 작심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면서 느낀 건데 만약 이진관 부장판사가 아니었다면 조금 전 말씀하신 것처럼 유야무야 넘어갔을 겁니다. 네, 실제로 그런 사례가 많이 있어요. 감치명령은 집행되지 않고 그냥 넘어가 버리는 경우가 꽤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그렇지 않다. 이제 남은 이제 그 권우현 변호사가 누구 하나 있잖아요. 거기는 5일이 추가됐다면서요. 네, 그 친구가 이제 밤잠 자기가 좀 힘들 것 같은데 거기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형사입건도 돼 있기 때문에 법정 모독으로 본인들이 다 자초한 일이니까 뭐 감치 15일을 했다는데 네. 똑같이 이제 그 감옥에 간다 그렇게 봐야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옛날에 군대에 영창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예. 영창이 징계였거든, 징계.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똑같이 이제 그 구치소 안에서 재소자들처럼 생활하는 거예요. 15일 동안. 구치소에 있을 때 네. 독방이냐 홍거방이냐? 네. 독방 안 줄 거 아니에요? 독방이지. 이거는 이제 독방을 감치는 감치 시설로 이걸 치는 거니까. 그래도 정말 충격적이었겠네요. 설마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본인은 막 유튜브 나가가지고 막 그 판사를 뭐 엄청 육두문자로 비방하고 했었잖아요. 예. 그 속으로는 이제 뭐 15일만 견디면 나는 극우의 영웅이 된다. 영웅이 된다. 빨리 국회의원 준비해야지 뭐 이런 생각할지도 모르겠는데 괴로울 겁니다. 요새 날도 이렇게 추워서 좀 춥고 한덕수랑 같이 만나서 인사 반갑게 하고 그러면 좋겠네요. 극우의 또 다른 전사가 나타날 것 같습니다. 다름 아닌 그 김현태 전 707 기가 특수 막히네. 임무 단장인데 지금 파면이 됐어요. 예. 그러니까 전환길 TV에 나갔는데 전환길 씨가 그 변호사 비용을 대주겠다고 했다면서요. 아 그래요? 예. 저는 못 봤더니 그런 기사가 그렇군요. 나왔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전환길 TV에 가가지고 전환길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계엄은 합법이었다 그랬고요. 문영배와 특검을 향해서 내란 조작범이다라고 궤변을 했다라고 지금 기사에 나와 있습니다. 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김현태 본인이 한 말이 있거든요. 예. 그럼 다음날 뭐 울먹이면서 부하들을 용서해달라. 다 제 책임입니다. 피해자다 그랬죠. 우리는 다 김용현한테 이용당했다. 그래놓고 지금 와가지고는 내란 조작 세력이 조직적으로 움직인 음모가 있다. 그리고 배후가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본인 말을 그대로 다 종합하면은 내란
조작 세력의 배후가 김용현이에요. 예. 지네들이 다 김용현한테 조종받은 피해자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말 같지 않은 소리를 왜 이렇게 하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게 육사 출신으로 나라 돈으로 학교 다닌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고 국민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고 선언을 한 고위급 장교였는데,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임무를 위해서 가장 지원을 많이 받고 가장 비싼 장비를 착용한 부대장이었는데, 이자의 지금 수준이나 사고방식이 지금 이 정도에 와 있다. 우리는 사관학교 교육을 어떻게 시켰고 군대 문화를 어떻게 지금 바라보고 있었는가, 우리가 과연 군사독재의 뿌리를 제대로 청산했는가, 이런 점이 근본적으로 짚어봐야 될 문제고,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저열함에 대해서도 결국 극우가 어떤 사람을 장악하고 포섭하고 했을 때 이제 저기 던지는 거는 이제 그 달콤한 유혹, 먹잇감이거든요. 예. 이거 돈 줄게. 그 다음에 내가 더 유명하게 만들어서 나중에 뭐 출세시켜 줄게. 김태우 봐봐. 그렇게 해도 되잖아. 뭐 이런 식의 얘기. 전 강서구청장. 그런 식의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뭐 빨리 좀 이제 그 구속하는 게 필요하죠. 예. 이제 민간인 신분이 됐고 하니까 빨리 좀 구속해서 법의 엄정함을.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입니다. 저렇게 길거리를 활보하는 걸 넘어서서 지금 저기 앉아가지고 여전한 내란 선동을 하고 있다는 거는 심각한 문제죠. 예. 법사위를 통해서 알게 된 사실인데요. 그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이 대법관으로 돌아갔더라고요. 예, 예. 그리고 바뀌었죠. 박영재로. 박영재 예, 법원 행정처장이 이제 임명이 됐는데, 의원들의 질문이 그겁니다. 당신 조이대 라인이지?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네. 행정처장님, 네. 보통 새로 오시면 축하한다는 말을 먼저 하는데 축하한다고 도저히 제가 얘기가 안 나오네요. 법사위에서 이럴 줄 몰랐습니까?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이럴 것까지는 잘 몰랐습니다. 아니, 민주당 의원들이나 당연히 국회의원들이 당시 파기환송심이나 그분이 주심으로 온 행정처장 인사나 이거에 대해서 문제제기할 것을 몰랐단 말이에요?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 나왔어요?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나온 거 아니에요? 같이 협력하기 위해서. 아니, 떠들 거는 내가 들어주고 내가 버티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고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왔겠죠. 예? 아니, 지금 파기환송심 역사적으로 문제가 된 사법부의 불신을 초래한 결정적인 그 판결에 주심으로 있었던 사람이 행정처장으로 지금 국회와 국민 앞에 법원의 입장을 밝히는 대표 선수로 나왔는데 그게 가당키나 합니까? 당장 사퇴하세요. 어디서 여기 와서 답변을 하고 있습니까? 왜 그랬냐면 조이대 씨의 그 유명한 전원합의체 파기환송 판결에 원래 박영재 주심으로 돼 있었고, 법원 내부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왜 그렇게 무리하게 신속하게 그걸 진행했으며 어떻게 그게 가능했느냐라는 의문을 가졌잖아요. 예. 대법원이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근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박영재 대법관을 지목했어요. 대법원장의 지시를 받아서 박영재 대법관이 일종의 총무 역할을 하면서 총대를 뱉네요. 바쁘게 돌아다녔던 것 같다. 그리고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어떤 그 경력이나 이런 게 박영재 대법관이 곧 되기 전에 법원 행정처 차장이었고요. 예. 법원 차장하기 전에 대법원 기획관리실장이었어요. 그러면 기획조정실장. 그러면은 그 사람은 대법원장의 핵심 참모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집사 역할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받기에 충분한 사람입니다. 저도 현역 의원 시절에, 그러니까 저보다 이제 1년 후배거든요, 대학. 이제 이렇게 저렇게 이제 많이 보면서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참 이 친구는 사람을 대하는 어떤 그 스킬이 많이 발달돼 있구나. 예.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하여튼 질타를 받아도 마땅한 인사입니다. 예. 그런 사람일수록 오히려 조이대 대법원장이 좋은 리더라면은 보호를 해줘야지. 예. 그걸 법원 행정처장으로 또 시키면 자기를 위해서 또 네가 앞에 나가서 총알 맞아라 이거거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계속 참 법사위 그게- 나와야 할 텐데. 그럼요. 애초에 그거 한 일이 있는데 그걸 사람들이 모를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을 거고. 아니 저도 이 정도 알고 있는데 법원 내부 사람들이 모르겠습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법사위 첫 출사가자마자 융단 폭격을 맞았어요. 네. 박영재 그 네. 법원 행정처장이. 그런데 본인도 하고 싶다고 해서 그 받은 거 아닐까요?
그럼요. 그냥 네. 저기로 따지면 법원 행정처장은 대법원장 다음이에요. 예.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그 욕심이 났을지도 모르겠는데 어찌 보면 싫더라도 했어야만 될 일이지. 대법원장의 핵심 측근이니까 조희대 씨가 나쁜 겁니다. 근본적으로는. 그 희대의 판결이 문제 있다고 온 국민이 생각하고 있는데 국회의원들이 조용히 넘어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오늘만 잘 버티면 그 판결이 정당화되고 행정처장 인사가 정당화되는 겁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나왔습니까? 예? 법원 행정처장 맡으라고 했을 때 느낌이 어떻던가요? 좋던가요? 내가 법원의 사법부의 2인자가 된다. 드디어 됐구나. 좋던가요? 공직자인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고사할 수도 있죠. 자기가 이 희대의 판결의 주심을 맡아가지고 전 국민적 저항을 일으키고 법관들, 전국에 있는 법관들 자긍심을 한순간에 허물어뜨린 그 장본인 아닙니까? 그 사람이 지금 법원을 대표해 나와가지고 국민 앞에 서 있다는 것 자체가 다시 한번 현장에서 일하는 법관들을 다시 죽이는 일이고 자긍심을 잃게 하는 일 아니에요? 그러면 적어도 주심이었으면 내가 이러이러해서 주심인 관계로 도저히 국민들 앞에 면목이 서지 않습니다. 고사하는 게 맞죠? 이게 국회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당연히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냥 앉아있으면 그냥 시간 지나면 넘어가겠거니 이게 지금 사법부의 태도예요. 개혁에 대해서도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버티다 보면 결국 안 되겠지. 우리를 어떻게 누가 감히 건드리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지금 사법부 아니에요? 예? 근데 본인이 이제 그 해온 전력이 있기 때문에 예. 법사에 가면은 내가 융단 폭격을 맞는다. 그래서 노할 수도 있는데 예. 본인이 그 인사 카드를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권력욕이 센 것 같습니다. 쪽팔림은 순간이지만 자리는 영원하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공무원의 모토. 예, 그렇군요. 예. 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채널 JTB 뉴스가 선보이는 여의도 정치. 오늘은 최강욱 전 의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자,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김건희 씨에 대한 우인성 부장판사의 1심 선고량이 징역 1년 8개월이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초 특검이 징역 15년을 구형했으니까 거의 한 90%를 깎아준 겁니다. 그렇죠. 예상은 하셨어요? 전혀 예상 못했고요. 재판부가 생중계 여부에 대해서 굉장히 고심하다가 겨우 중계를 허락하기로 했다 이런 예. 소리가 나왔었어요. 그리고 왜 그랬을까 그런 거를 좀 궁금했었는데 처음에 판결을 선고하기에 앞서서 몇 마디 얘기를 했잖아요. 예. 한자 말 갖다 붙이고 라틴어까지 얘기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때부터 좀 분위기가 싸했죠. 제가 좀 보니까 필요 없는 말을 왜 했을까? 형무 등급. 그러니까 법은 권력자든 비권력자든 차별이 없어야 된다. 네. 거기부터 시작한 거예요. 예. 그렇죠. 권력을 잃은 자든 권력을 가진 자든 무죄 추정의 원칙은 적용돼야 된다 이런 식의 얘기를 밑자락을 깔 때 예. 이상하다 했는데 그 뒤에 그래도 뭔가 납득할 만한 얘기들을 조금이라도 넣어서 이걸 판결 이유를 설명할 줄 알았는데 그냥 판례에도 배치되고 상식과는 당연히 어긋나고 납득할 수 없는 이유들을 쭉 열거를 하길래 야, 이 사람 큰일 날 사람이다. 이제 이런 식의 판결이 만약에 확정이 된다면 그럴 리가 없을 거라고 믿지만 예. 확정이 된다면 앞으로 그러면 시세 조정에 참여한 주가 조작 사범이나 그렇게 해서 이득을 얻은 사람이나 또 정치자금법을 어겨가면서 여론조사 결과를 이렇게 공유해주고 입맛에 맞게 던져주고 그걸로 인해서 어떤 대가를 받는 사람들이 이제 처벌할 길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 정말 심각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원래 그 특검은 징역 15년을 구형했는데 주가 조작에 대해서는 징역 6년을 구형했습니다. 네. 그리고 통일교 금품 수수에 대해서는 징역 5년,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제공으로 받은 거에 대해서는 징역 4년, 그래서 합계 15년을 구형했는데 우인성 부장판사는 이 가운데 주가 조작과 명태균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네. 그나마 1년 8개월을 받은 거는 통일교로부터 금품 수수, 그러니까 그 그라프 명품 그 목걸이라고 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만 지금 징역 1년 8개월 한 거잖아요. 네. 예. 이거를 정말 많은 국민들이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하실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법감정하고 당연히 안 맞고
주가 조작을 하는 거에 대한 인식은 있었다. 그리고 그런 거 이런저런 사람들과 이렇게 다 알고 있었다. 왜냐하면 너무 적나라한 녹음이 나오니까 뭐 그것까지 부정할 수는 없었단 말이에요. 예. 검찰은 아예 그것도 부정하면서 그냥 주식을 잘 모르는 아줌마였다 이런 식으로 김건희를 만들려고 했는데 그건 아니다. 예. 그런데 실제로 시세 조정을 하는데 김건희가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다 털어버렸어요. 그리고 2차 주가 조작으로 기소한 부분도 쪼개가지고 3개로 쪼개가지고 계좌별로 쪼개가지고 다 공소시효가 지나갔다. 두 부분은 이렇게 해서 날려버리고 정말로 이거는 그 면죄부를 주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낸 판결문인데 예.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원래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 이걸 시세 조정을 한다는 인식이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가담하는 행위 이거를 처벌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 가담하는 게 그 계좌를 빌려주고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든지 의사연락을 하면서 뭐 수익을 배분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지금까지 다 주가 조작의 공범으로 공모공동정범으로 다 인정해 왔어요. 예. 심지어는 그냥 시세 조정해서 할 건데 너도 들어와서 좀 저기 통장만 넣고 해서 좀 벌어라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 뒤에 아무 짓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그거를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해서 다 처벌했었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는 그거를 매우 세부적으로 매우 엄격하게 따져가면서 정말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결론으로 이렇게 이끌어가는 아주 뭐 하여튼 신박한 논리를 구사하더니 정치자금법은 이제 더 기가 막혔죠. 뭐 계약서가 없었다 이런 예. 얘기를 하는데 아니 정치자금은 사실상 뇌물성인 겁니다. 일반적인 우리가 그냥 일상 용어로 따지면 정치인한테 부당하게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돈을 갖다 주고 그걸로 인해서 자신의 어떤 이득을 노리는 거 이런 건데 그거를 계약서가 없고 뭐 저기 여론조사 비용은 딴 데서 다 받았고 공천도 뭐 이준석이 연락하고 이런 걸로 봐서는 당해서 한 거지 뭐 이게 저기가 아니다. 그러면 윤석열이가 아니 뭐 김영선이 해주라고 그랬더니 말이 많네 뭐 이런 말들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진짜 무죄 확신을 가지고 판결을 섰다면 그렇게 많은 분들이 이게 그대로 공개됐을 때 경악했던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게 다 증거로 제출이 됐는데 예. 그 증거를 왜 믿지 못해서 배척한다고 생각을 했는지 아니면 그 증거만 가지고 왜 유죄 입증에 부족하다고 생각했는지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전혀 없이 그냥 이런 식으로 몰고 간다라고 하는 게 도대체 누가 납득할 수 있을까? 국힘은 환영했나요? 이런 식으로 판결 나온 거에 대해서? 참. 그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번 판결은 기존의 그 판례를 어겼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저도 보니까 이전에는 통장만 빌려줘도 유죄, 그리고 뭐 어떤 주식을 띄웁시다라고 해도 전부 유죄인데 이번에는 그거를 다 이렇게 다 무죄로 했어. 보고, 다 했는데 무죄라는 거예요. 그건 예.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단말기 앞에 앉아가지고 자 지금 천주 쏴 지금 뭐 이거 얼마 해서 먹어 뭐 이렇게 하면서 안 했다라는 건데 근데 그것도 안 한 것도 아니에요. 그 최은순하고 통화한 거나 이렇게 나온 거 보면은 뭐 12시 얼마 한꺼번에 쏘자 뭐 이런 거 다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수익 배분도 약속을 했는데 세상에 수익 배분을 자기 통장에서만 나눠 가지려고 했고 다른 데 전체적으로 이 사람들하고 함께한 수익에 대해서 나눠 먹은 게 없다. 아니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김건희한테 이득을 주기 위해서 들어오라고 하고 함께 시세 조정을 해서 돈을 갖게 되면은 김건희가 40%를 나눠주겠다고 한 건데 이런 거를 다 배제하고 이거는 함께 이게 이제 법률 용어로 공동 가공이라고 하거든요. 공동 가공. 이 주가 조작이나 이런 거에 참여했다라는 의미인데 이거를 참여를 안 하고 그냥 그러면은 우연히 정보를 알게 돼가지고 돈만 벌었을 뿐이다 이렇게 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예. 이제 국민들이 그런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인성 부장판사의 판결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시도했다가 되진 않았지만 법 왜곡죄가 만약 시행이 됐더라면 그런 가정하에서 우인성 부장판사는 어떻게 형사처벌이 가능한가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사실은 법 왜곡죄가 막 이렇게 기존의 판례에 배치되는 판결을 한 것만으로 판사들을 처벌한다면 판례가 바뀔 수가 없겠죠. 뭐 그런저런 한계 같은 게 있어서 굉장히 악의적으로 확실한 법리나 확실한 사실관계를 왜곡했을 때 예를 들어서 누가 죽었는데 그 사람이 죽지 않았다고 하거나 아니면 이 사람이 칼을 들고 어떤 사람을 찔러가지고 범행을 한 게 맞은데
명백하게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진이 다 찍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그 사람 아니다. 김학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할 때 이제 적용하는 범죄거든요. 예. 근데 그거를 결과적으로 또 유죄로 확정시키는 사람들이 또 판사이기 때문에 판사가 재판 과정에서 벌일 수 있는 오판이나 의도적인 어떤 증거의 외면 이런 것들은 최대한 봐줄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실제로 처벌까지 연결되기에 지금 쉬울 정도로 이렇게 명확한 사안은 아니다. 이거는. 그렇군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많은 국민들이 지금 공분하셔서 우인성 부장판사를 법 왜곡죄로 처벌할 수 있느냐 네. 설령 그런 그 법이 시행됐다 하더라도 결국은 그 판단하는 거는 판사고 네. 그리고 또 판사가 볼 때 이거는 이 사람이 고의적으로 하지 않았어. 네. 다만 해석의 차이일 뿐이야라고 예. 해서 빠져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빠져나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든. 그러면 민주당에서 그동안 하려고 했던 법 왜곡죄로 검사나 판사들의 잘못된 행위를 처벌하겠다. 그거는 큰 의미가 없었던 건가요? 아니, 어떻게 큰 봐야 되나요? 의미가 없는 건 아니고, 예.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히 악의적으로 사건을 특정한 사람의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몰고 가는 경우 이런 예. 거에 대한 확실한 경고가 되죠. 법 왜곡죄로 예를 들어서 무죄까지 안 가고 기소만 된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치명적인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탄핵 사유도 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게 모든 게 다 그런 거를 다 범죄로 만들어서 처벌하도록 지금 구조가 짜여있지 않고 그럴 수도 없죠 또. 그러니까 예. 이거는 상급심의 판결을 통해서 정정해라. 이게 이제 3심제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상급심을 좀 의지하면서 기다리는 수밖에 없을 텐데 문제는 뭐 상급심이라고 해서 믿을 수 있냐? 결국 최상급심인 대법원의 조의대가 있는데 예. 이걸 믿을 수 있냐 이제 이런 걱정들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것 때문에 사법개혁 법안을 민주당이 설 전까지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금 법원이 영장 전담 판사를 내란 재판 전담으로 임명하도록 법을 바꿨는데도 불구하고 또 기존에 하던 사람 2명을 또 찍어서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거를 결국 극복해낼 수 있는 방법은 이거는 주권자의 의지밖에 없습니다. 주권자들이 이런 거를 용납하지 않겠다. 이런 거를 최대한 차단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빨리 만들어라. 이렇게 촉구하고 이런 어이없는 판결을 한 우인성은 잊지 않겠다. 그 다음에 이게 상급심에서 고쳐지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법원은 근본적인 수술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인식이나 여론을 끊임없이 좀 확산시켜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이제 물론 김건희 씨는 아직 많은 재판이 남아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죄질이 무거울 것으로 추정되는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도 있잖아요. 예. 이제 그거는 지금 특검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예. 그렇죠. 이제 종합특검, 2차 종합특검을 통해서 추가로도 밝혀져야 될 부분이 있는데 지금 우인성 같은 논리에 의하자면 그것도 내나 지금 빠져나갈 구멍을 어찌 보면 만들어준 거예요. 이 판결이. 뭐 양평고속도로 같은 것도 애초에 휘어서 얼마를 가짜라고 뭐 계약서 쓰지 않았다. 계약서 안 썼다. 공무원들이 그냥 하다 보니까 구부러진 건데 어쩌란 말이냐. 뭐 이런 식의 얘기를 이제 김건희 변호인 지금 충분히 할 텐데. 그러겠네요. 네. 이번 이제 이 앞선 판결 결과만 보더라도 김건희 쪽의 입장이 아니 이렇게 해서 다 중요한 큰 거 다 무죄라고 해놓고 왜 안 풀어주냐. 이렇게 나오잖아요, 벌써. 예. 그러니 그 다음에 또 다른 한편으로 주식시장이 온 국민의 관심을 받으면서 이런 상황에서 정말 찬물을 끼얹는 판결을 한 거죠. 뭐 주가 조작해도 된다는 거 아닙니까? 힘 있는 사람은. 그리고 그 판결 설시 중에 참 어이없었던 게 그런 게 있어요. 명태균이 대통령이 된 사람한테 감히 그 돈을 달라고 할 수 있었겠냐. 뭐 이런 말을 했단 말이죠. 명태균의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는 분명히 그 사람들이 나한테 신세를 졌기 때문에 돈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엑셀 파일 정리해서 올라간 적도 있고 그 뒤에 결국 공천에 대해서 계속 요구를 하고 그걸 받아냈잖아요. 그런데 그 일체를 다 그냥 시스템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렇게 해버리는 거는 너무너무 딴 세상에 살고 있는 지금 판사의 모습. 그러니까 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당시에 그 윤상현한테 전화를 했는데 뭐 김영선 해주라고. 근데 거참 말이 많네라고 이 녹취록이 공개가 됐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해서 무죄다. 이거를 많은 국민들이 정말 이해하기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거 어떻게 웬만해야지 좀 이런 견해도 있을 수 있습니다라고 논평이라도 하지. 이거는 그냥 이 사람이 잘못한 거다, 나쁜 거다 이렇게밖에 평가할 수가 없네요.
개인적으로 우리 의원님하고는 저기 김건희 씨하고 어떻게 인연이 해야 되나? 악연이랑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2020년 4월에 처음으로 주가 조작 관련해서 고발을 하셨고 직접 네. 그다음에 2024년에 그 관련해서 검찰이 불기소를 하니까 항고까지 하셔가지고 네, 네. 결국 김건희의 구속을 이끄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죄가 나오고 너무 있습니다. 기가 막히죠. 지금 이 재판이 사실은 제가 고발한 사건의 핵심인데 예. 당시 이제 김건희, 최은수는 고발했는데 최은수는 따귀 빼고 기름 빼고 뭐 사문서 위조라고 기소해가지고 결국 다 풀어주고 김건희는 이런 식으로 지금 6년이 흘렀습니다. 무려 6년. 아 그러네요. 6년. 6년이면은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가가지고 졸업하는 때고요. 중학교 1학년 학생이 대학생이 되는 시간입니다. 그동안을 기다렸고 그토록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고 참 많은 또 육성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잖아요. 예. 그 증권회사의 녹음 파일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저는 이거를 무죄로 이렇게 날릴 거라고 정말 추호도 의심을 안 했었거든요. 예. 너무 기가 막혀서 집행유예 안 붙여 증거를 고맙다고 생각해야 될 정도니 김건희가 징역 1년 8개월인데 제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었고 권오수가 징역 3년 받았다가 집행유예로도 나왔거든요. 예. 그러면 이렇게 주가 조작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나 저나 뭐 그렇게 법원이 보기에는 큰 차이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 같은 재판부죠. 그러니까 우인성 부장판사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앞서 그 민중기 특검은 권성동 의원에게 징역 4년 그리고 추징금 1억을 구형했는데 징역 4년이 징역 2년으로 이거 반토막 났습니다. 예. 그 권성동 의원의 혐의는 2022년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만나서 통일교를 지원해주면 대선을 지원해준다는 약속을 받으면서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그 지금 권성동이 그동안에 보였던 행태가 있잖아요. 절대 안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안 얼마나 받았다고 뻔뻔하게 그랬죠. 계속 얘기했습니까? 근데 뭐 김건희도 심지어는 그 반성했다고 하면서 형을 깎아준 사람이에요. 예. 우인성 앞선 판결에서. 예, 예. 김건희가 언제 반성했어요? 이게 계속 거짓말하다가 몰리다 어쩔 수 없으니까 막판에 가가지고 겨우 인정한 거 아니에요? 가방 마지못해 받았다고. 예, 예. 목걸이 얘기도 마찬가지고, 뭐 심지어 홍콩 가서 뭐 모조품으로 엄마 선물을 사왔다니 뭐 이런 개소리를 진짜 거짓말로 만들어서 이렇게 하기도 한 사람도 반성했다고 인정을 한 처지에 마당에 본인은 아마 권성동은 세게 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김건희보다 권성동이 지금 훨씬 더 중한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권성동 입장이 너무 억울할 것 같아. 김건희는 90%를 깎아주고 예. 권성동은 50%만 깎아줬으니까 권성동 입장에서는 왜 나는 이러냐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요. 예. 어쨌든 특검은 당연히 이제 항소를 할 걸로 보이는데 그래서 주권자의 의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법원이 여론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야 진짜 이러다가 법원 망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게 하지 않는 이상 이런 짓을 틈을 타서 계속 반복할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좀 다시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정리를 하면 그나마 내란 전담 재판부로 가면 혹시 기대할 수도 있는데 네. 김건희 이 사건은 내란 전담 재판부로 갈 수도 없네요. 그 네. 내란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내란 전담 재판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2월에 법관 인사가 있는데 그 2월 정기 인사 전까지 내란 영장 전담을 맡을 법관이 정해졌습니다. 네. 그런데 그 당사자가 이정재 판사와 남세진 판사입니다. 이정재 판사는 윤석열 1차 체포영장과 추경호 구속영장을 기각한 예. 판사고 그다음에 남세진 부장판사는 여성인데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인물입니다. 예. 물론 이제 그 남세진 그 부장판사가 윤석열의 2차 체포영장은 구속영장 발부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어쨌든 이정재 판사와 남세진 부장판사가 각각 윤석열과 추경호를 기각하고 그다음에 박성재를 기각했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짧은 기간이나마 영장 전담 판사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또 충격에 빠졌어요. 그러니까요. 이건 사실 어떻게 기존의 중앙지방법원 영장 전담 재판부가 너무나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결정들을 해대니까 영장 전담 재판부도 내란 전담으로 새롭게 지정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된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거를 애초에 문제를 일으킨 사람을 다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재판부에다가 또 갖다 꽂았단 말이죠. 매우
매우 어이없고 악의적인 행동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참. 서영교 의원은 이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법부가 국민 기대를 저버렸다. 그리고 내란 세력의 방패를 자처하고 있다. 기가 막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무나 뭐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예. 아, 마음 같아서는 정말 물론 쌍욕이라도 퍼부어주고 싶은데 이게 뭐 하자는 겁니까 지금? 그러니까요. 정말로. 네. 서영교 의원이 뭐라고 말했냐면 기각 영장 때문에 만들어진 특례법 입법 취지마저 무력화해버렸다. 제가 드린 말씀이 그 말씀이죠. 그 말씀이죠. 이 취지가. 예. 그리고 내란 동조 세력에게 다시 칼자를 줘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다. 결국 특정 세력을 지키기 위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그 일부 세력들이 사법 방패를 구축하고 있다. 국민의 인내심을 더 이상 실험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걸 막을 방법이 있나요? 그게 참 문제죠. 이게 판사들끼리의 어떤 카르텔 안에서 맘먹고 달리기 시작하면 이거를 저지할 수가 없는 게 제도적으로 저지할 수 없는 게 현실인데 그러니까 결국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권자의 의지가 중요하다. 제발 좀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지금 막 서로 핥히고 싸우지 말고 지금 나라를 바로 잡는데 진짜 힘과 마음을 모아야 될 때다. 이 말씀 꼭 좀 드리겠습니다. 예. 백대현 부장판사, 이진관 부장판사, 우인성 부장판사 3명의 판결을 국민들이 보았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이진관 부장판사는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 초범 감경을 사실상 적용하지 않았죠. 예. 그런데 백대현과 우인성은 초범 감경을 적용했다 봐도 되는 거죠. 예. 왜냐하면 우인성도 사실상 예. 봐줬기 때문에 예. 이거를 이렇게 이제 물론 이제 판사마다 생각이 다를 수는 있지만 국민 입장에서는 이거는 쉽게 이해를 못할 것 같아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공직자로서 지금 수행해야 될 책임이 있고 주권자들의 의지 안에서 사법부가 움직여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으면 할 수 없는 판결들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백대현 부장이 뭐 감경 사유 얘기하면서 뭐 초범이고 연령 성향 뭐 이런 것들을 감안할 때 이런 말을 했는데 연령 성향이 아니고 연령 성행이거든요. 성행. 예. 성격과 행동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따져 볼 때 그 사람이 처해 있는 그 국가 사회적 지위, 그 범죄가 끼치는 국가 사회적 영향 이걸 기준으로 판단을 했어야 되거든. 근데 그냥 지네들 해오던 식대로 애초에 판결문에 그런 거는 말미에 부동문자라 그러죠. 항상 들어가는 말. 예. 이런 걸로 그냥 써놓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하나도 고민하지 않았다. 이진관 판사 같은 경우에 좋은 평가를 받는 이유가 이거는 친일 쿠데타이기 때문에 기존의 내란 사건 판결하고 또 다르다 이거는. 예. 이런 거는 본인이 공부를 해서 지금 그 해야지만 떠오를 수 있는 아이디어거든요. 근데 그런 식의 생각을 왜 했을까? 왜 그 공부를 했을까? 그러면 이 쿠데타라고 하는 것이 국민들한테 준 충격이 뭐가 얼마나 컸고 이 친일 쿠데타를 통해서 쿠데타 세력이 노리는 건 뭐였는가 이런 거에 대한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공부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 국민의 이 빈축을 사고 지탄을 받는 이 판결을 한 자들은 속으로는 지금 계속 뭐 한편 억울해하면서 한편으로 너네들이 그래서 어쩔 건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거의 예. 100%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본인이 그 위치를 주권자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다 내가 시험 봐서 따낸 내 자리고 거기서 내가 내 권한대로 하는 거지. 니들은 이걸 뭘 한다고 이렇게 말이 많아. 억울하면 시험 봐서 네가 판사해. 이런 정도 수준의 생각밖에 못 하는 거예요. 예. 공무원들 욕하지 말고 그럼 네가 공무원 시험 봐가지고 행정고시 붙어가지고 네가 와서 해. 못하면서 왜 나한테 그래? 이거는 니네가 시기 질투하는 거지. 뭐 이게 지금 뭐 얼마나 이렇게 타당성이 있는 말이야? 이런 식의 생각을 한다고. 그러니까 대통령은 그거를 바로잡기 위한 거를 국무회의 영역 안에서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건데 거기서 벗어나 있는 사법의 영역은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가 그걸 끊임없이 계속 추궁하고 질타하고 국민들은 이 사람들이 우리가 떠받들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일해야 되는 사람이다라는 인식을 확실하게 가지시는 거. 희한하게 행정부 입법부하고 또 다르게 사법부 구성원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저들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뭐 별도의 세계에서 아이고 뭐 다 법원 공무원들도 그렇고 판사도 그렇고 다 시험 합격해가지고 딴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행사해야 할 거를 가진 사람이니까 되게 조심해야지 이 정도의 생각을 하는 거지.
아니 저것들은 왜 저래? 이런 생각을 잘 못한다고. 그러니까 하는 소리가 뭐든지 조금만 비판을 하면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는 거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구성원들이. 그러니까 이건 앞뒤가 바뀐 거다라는 점을 반드시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댓글을 보면 이렇기 때문에 AI 판사를 도입해야 된다라는 댓글도 많아요. 그러니까요. 네. 애초에 정해진 상식적인 틀이라는 것도 벗어나는 판결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이게 나오는 네. 말이거든. 아니 하다못해 그 최태원 노소영 이혼하는 것만 봐도 판사에 따라서 돈이 막 100배 1000배 차이가 나잖아요. 이거를 누가 납득하겠냐고. 그러니까요. 차라리 AI 판사였으면 국민 분노가 이 정도까지는 안 되겠네요. 그렇죠. AI 판사였으면 우인성처럼 판례를 부정하는 선고를 하진 않았겠지. 그러겠네요. 예, 예. 만약 이게 AI 판사대로 갔으면 김건희 씨의 형량이 훨씬 더 높게 나올 확률이 그렇죠. 높았겠네요. 예, 예. 그런데 아까 그런 말씀드린 기대를 하는 거지 국민들은. 이게 뭐냐.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 왜곡죄 적용은 사실상 힘들다. 예, 예. 이게 현실이네요. 네. 그러면 이런 사법 현실을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아니 계속 말씀드리지만 주권자가 사법부 구성원들은 주권자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다라는 인식, 그다음에 그런 여론을 통해서 딴짓을 못하도록 계속 감시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궁극적인 거는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주권자의 의지예요. 그리고 주권자의 수준만큼 발전하는 거니까. 사법부 자체 내에서 판사 교육은 없나요? 어떻게 좀 했으면 좋을 것 있지만 같은데. 이런 거 형식적으로 하죠. 거기 가서 하는 거 보면 왜 판사들이 일정 연차가 되면은 반드시 연수를 받게 돼 있거든요. 예. 가면 이제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파티를 즐기는 법. 어디 가서 어떤 옷을 입고 와인잔을 어떻게 잡아야지 의전에 맞고 무시당하지 않는가 뭐 이런 교육 하는 거야. 그런 교육을요. 그러니까 판사가 돼서 연령이 되면 부장 판사가 되면 고위직으로서 품위를 잃지 말아야 된다. 뭐 그런 교육을 받는 거군요. 그렇죠. 예, 예. 당신의 품위를 잃지 않게 이런 수준의 교양을 갖춰야 된다라고 하면서 무슨 알려진 뭐 강사들 있잖아요. 예. 그런 분들 데려다가 얘기 듣고 뭐 그런 거 하는 거지. 말로는 그래. 거기서 뭐 재판 진행과 관련해서 뭐 이런 세미나도 하고 한다고 하는데 아니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하는데 거기서 뭐가 되겠어요. 예. 하다못해 나 같은 사람이라도 가가지고 야 니네들 지금 법정에서 하는 거 보면은 니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지금 차원이 달라. 뭐 이런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예. 절대 안 부르지. 우리 같은 그러게요. 사람은. 예. 개인적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우리 최강욱 의원님을 꼭 특강 강사로 불러야 될 것 같은데 그럴 일은 아마 지구가 없어지지 않는 한 없을 겁니다. 빨리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당장 대법원장이 바뀌면 개혁적인 성향의 특강 강사를 불러가지고 국민들이 원하는 게 뭔지 우리 판사들이 알아야 되지 매번 이렇게 동떨어진 판결을 내리면 예. 국민들의 실망은 커지고 그런데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포기하지 말고 사법부를 주목해야 된다. 그리고 국회도 사법부를 견제해야 되는군요. 예, 그럼요. 그게 민주주의 체제고 그게 헌정 질서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반전도 이런 반전은 없습니다. 예. 내란 특검이 한덕수 전 총리에게 15년을 구형했는데 네. 이진관 부장판사가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예. 예측하셨습니까? 그 중형을 선고할 거라고 예상은 했고 지난번에 구형했을 때 우리 방송하면서 제가 징역 15년에 너무 그렇게 서울에 하지 마시라 저게 하한선이 될 것이다 말씀드렸고 예. 반드시 법정 구속할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예상을 어제 말씀드리기도 했는데 근데 양형을 저렇게 높여서 할 거라고는 솔직히 예상 못했습니다. 예. 당연히 뭐 과한 형량은 아니지만 그간의 법원의 어떤 경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마치 구형량을 굉장히 의식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었는데 명확한 논리로 설명하면서 그 23년을 선고해서 처음으로 헌법 정신에 충실한 판결을 했다. 이렇게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논평하고 싶습니다. 예. 그러면 의원님이 보시기에 백대연 부장판사와 어떻게 다르다 보십니까? 두 판사가 그 양형 이유, 그러니까 유무죄 판단 여부를 설명하는 방식은 거의 그러니까 내용 면에서는 거의 비슷했죠. 근데 이제 이진관 부장은 상대적으로 청취자 또 시청자를 배려하는 그 선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풀어나가는 설명을 하잖아요. 두 갈씩이 저도 그렇죠. 이해하기 쉽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면 이제 듣는 사람들이 조마조마하고 괜한 뭐랄까 신경이 쓰이고 스트레스를 받는 면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까지 고려했다는 게 일단 칭찬해 줄 만한 점이고 그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백대현 부장의 선고에 대해서 왜 비판하는지를 지금 법원 구성원들이 이번 이진관 부장의 판결 결과 비교해서 좀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또는 한덕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중형이 되니까 환호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그 수준 낮게 받아들이지 말고 주권자인 국민이 헌법 질서를 앞장서서 수호하려고 했는데 그거를 적극적으로 깨부시는데 동참한 사람에 대해서 헌법적 기준에서 볼 때 이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라는 내용을 이진관 부장이 상세히 설명했거든요.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과거에 그 군부가 벌인 쿠데타와는 이건 차원이 다르다. 훨씬 더 나쁜 죄에 해당한다. 위로부터의 쿠데타, 친위 쿠데타, 그리고 한덕수라는 자가 보였던 그 기회주의적인 행동, 그리고 헌법적으로 굉장히 주요한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막을 임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냥 스쳐 지나서 들으셨겠지만 1970년부터 이 사람이 공무원을 시작해가지고 예. 온갖 고위직을 다 겪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생각하는 헌법적 의무나 헌법적 가치의 수호에 대한 생각이 국민을 배반한 거였다라는 점에서 중형이 마땅하다. 이런 내용으로 논지를 구성해서 저로서는 굉장히 반가웠고 진즉 법원의 판사들이 이런 헌법 수호 의지 그다음에 그 책무 국민들이 헌법에 의해서 주권자인 국민들이 왜 사법부의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또 양심에 따라 독립해서 재판하라고 했는지를 다시 한번 새겨줬으면 좋겠다는 생각했습니다. 예. 그 이진관 부장판사가 마지막에 선고 과정에서 네. 저뿐 아니라 아마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셨을 텐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진관 부장판사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피고인은 1970년부터 50년 동안 네. 공무원을 했고 그리고 또 다수의 훈장과 포상을 받았다. 네. 그때 저 정말 등에서 소름 돋았어요. 네. 아 이거 분명히 또 백대현 부장판사처럼 이거 분명히 초범 감경이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또 실제로 그 이야기도 했어요. 피고인은 76세의 고령 그리고 우울증 진단을 받았고 또 배우자의 돌봄이 필요하다. 그러다 갑자기 반전이 일어납니다. 예. 그러나 엄한 처벌이 타당하다라고 하면서 이제 징역 23년을 선고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반전이었던 거죠. 고령임에도 벌금형을 포함하여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습니다. 피고인은 최근에 이르러 경도 인지장애와 우울증을 진단받아 그에 따른 치료가 필요하고 피고인의 배우자는 독립적인 구동이 어려워 피고인의 돌봄과 간호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관련 자료가 재판부에 제출된 바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이 있더라도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그것도 이제 통상의 판결 쓰는 순서와는 반대로 얘기를 한 거거든요. 원래는 백대현 부장 같은 경우에 그렇게 했죠. 이러해서 되게 나쁜데 피고인의 뭐 연령, 성행, 뭐 초범이고 뭐 이런 걸 감안할 때 뭐 이렇게 해서 선고한다 하면서 이제 깎는 사유를 나중에 얘기하는데 예. 여기는 이제 깎아달라고 얘기한 사유를 먼저 얘기하고 나서 그러나 이러이러한 점을 볼 때 이 사람은 중형을 면치 못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단 말이죠. 예. 이게 판사의 그냥 그 기계적인 어떤 그 직장인으로서의 관점이 아니라 국민들이 어떤 것을 원하고 무엇을 바라는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가지고 판결을 선고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점을 존중했다라고 하는 점을 높이 평가해주고 싶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백대현 부장판사와 달리 앞뒤가 바뀌었네요. 네네. 그러니까 그렇군요. 내용을 놓고 이거를 뭐 유죄로 판단하고 내란 주요의무종사를 인정하고 형량을 어떻게 했다 이런 것들은 당연히 그렇게 했어야 될 일이에요. 당연히. 예. 근데 그거를 남들이 하도 그렇게 안 하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당연하고 상식적인 일을 조마조마하면서 지켜봐야 되는 이 현실이 참 슬픈 거이긴 한데 예전에 헌재에서 윤석열이 파면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당연히 했어야 될 일을 얼마나 우리가 마음 졸이면서 기다렸습니까? 뭐 그때도 뭐 만장일치가 나올 거냐 그렇죠, 말 거냐.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당연한 거 상식적인 것을 마음 졸이는 일이 좀 이제는 앞으로 더 이상 없었다는 거 외에 기존의 법원이 도외시하고 있었던 헌법적 측면을 이진관 부장이 뭔가 드러내서 강조해서 얘기했고 그다음에 헌법을 곡해하고 헌법을 파괴하려고 하는 자들이 쓰는 논리 있잖아요. 뭐 말도 안 되는 저항권 얘기 그다음에 내 수틀리면 법원을 가서 때려부셔도 된다라고 했던 거 뭐 선거 결과를 부정하는 태도 뭐 이런 것들을 조목조목 짚어가면서 얘기했잖아요. 한덕수 같은 자들의
소행으로 인해서 이런 사람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사회를 혼란하게 한다. 이런 점까지 짚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그런 점들은 통상의 판사들이 그렇게 짚어서 판결문에 명시하고 잘 얘기 안 하는 거라서 그런 부분들은 하여튼 높이 평가해주고 싶습니다. 예. 또 이진관 부장판사는 선고 과정에서 그 국민의 용기를 아주 지켜 세웠습니다. 그렇죠. 예. 이번 그 내란은 위로부터 내란이다. 그래서 그 위험성이 아주 크다라고 하면서 사상자가 없었던 거는 국민 용기 때문이었다라고 하면서 잠깐이나마 울먹이더라고요. 울먹이기도 했죠. 예, 울 것 같았어요, 진짜 그 표정이. 그러니까 내란을 저지한 거는 국민들의 용기, 그 다음에 일부 의원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예, 일부 의원, 의원들이 자기의 책무를 다한 거, 일부 군인과 경찰이 소극적으로 행동한 거, 또 명령에 따르지 않은 거 이런 걸로 해서 지킨 거지. 윤석열 한덕수 같은 이런 내란 세력에 의해서 지켜진 게 아니다. 니들이 할 말이 아니다.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 시간이 짧았다. 이런 소리는 정말 궤변이다. 거기에다가 저는 괄호 안에 들어있는 얘기를 이진관 부장이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으나 한동훈이가 내란을 막았다고 하잖아요. 예. 그것도 말이 안 되는 소리다라는 게 포함된 걸로 들렸습니다. 기존의 양형 기준이라는 게 있는데 예, 예. 거기에는 이 내란이나 이런 거에 대한 양형 기준이 없다. 예. 그리고 뭐 그러니까 다른 범죄가 이제 포함돼 있으면 거기에 있는 양형 기준을 하한선으로 적용하도록 규정은 있는데 어차피 기준이 없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얽매이지 않는다. 이 말을 했고 그보다 훨씬 중요한 얘기는 기존의 전두환 노태우 같은 이제 이런 내란 사범에 대한 판례에서 얘기됐던 그 임무나 그 행동의 행태에 따른 그 양형, 그러니까 형을 정하는 거는 여기에서 선례로서 참고되지 않는다. 이게 본질이 다르다. 훨씬 더 나쁜 범죄다. 이 부분을 강조한 게 더 좋았습니다. 저는. 네. 그리고 끝 무렵에 그 몇 가지 무죄가 있었잖아요. 예. 뭐 사소한 거지만 거기에 대해서 이진관 부장판사가 무죄를 신문에 광고하기 원합니까라고 또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한덕수가 거절하던데. 그것도 이제 좀 이례적인 경우죠. 그러니까 예. 이진관 부장의 경우에는 최대한 법에 정한 대로 어떤 그 이제 법정에서 저 사람들이 얼마나 그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만들어 가지고 어거지를 쓰는지 봐왔잖아요. 계속 자기 재판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재판에서도 어떻게 했는지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트집을 받을 빌미가 없도록 법에 있는 대로 한 거예요. 법에 의하면 일부 무죄인 경우에 그걸 공고하고 고지할 수 있거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보상에 관한 안내문도 주겠다고 한 종이를 주지 않습니까? 그건 이제 형사보상을 말하는 거예요. 무죄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거고 또 이제 이례적이었던 게 그 법정 구속 여부에 대해서 신문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거는 프라이버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중계를 중단하겠다. 그러니까요. 예. 이것도 이제 되게 뭐랄까 이례적인 모습이죠. 재판 중계는 징역 23년 선고까지만 중계가 됐고 예, 예. 이후에 증거 인멸 우려로 구속되는 장면은 그 중계가 되지 않았잖아요.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건 보지 못했는데 제가 보니까 그 매블쇼도 그거를 모르고 있다가 그 화면이 뜨니까 막 다 함성 치고 막 그러던데요. 그렇죠. 네.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프라이버시 때문에 이진관 부장판사가 일부러 안 보여준 거군요. 그렇죠. 처음에는 이제 예, 예. 법정 구속 이미 생각을 해뒀을 거 아니에요, 본인은. 그렇죠. 생각을 한 건데 이제 그 신문 절차를 통해서 이 사람한테 구속이 되면 뭐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예를 들면 뭐 건강 상태 같은 것도 뭐 주장하고 그랬잖아요. 와이프도 뭐 아프다느니 뭐 이런 식의 얘기들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확인해 보는 거죠. 본인이 주장한 사유가 이런 게 맞냐? 그리고 당신 지금 상태가 어떠냐?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건데 통상은 잘 안 하는 절차거든요. 예. 근데 그것까지 다 절차적 흠결이 없이, 그러니까 문영배 재판장이 헌재에서 과거에 그런저런 시비가 걸리지 않게 뭐 신경을 쓴 것처럼 좀 벤치마킹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꼬투리를 잡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그렇죠. 다한 거군요. 그렇죠. 예. 이건 이제 우연의 일치라기 좀 그런데 지금 그 76세쯤 되잖아요. 예. 그런데 23년 선고 그러면 감옥에서 거의 100세까지 딱 채우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일부러 한 건 아닐 텐데 왜 하필 23년일까요? 어떤 의미가 있나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거 100살에다가 맞추는 거 아니냐 예. 이렇게 얘기를 저도 하시던데 그걸 보고 약간 의문이 들던데. 네, 그거는 이제 판결 뭐 보면 그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20년으로 하고 뭐를 또 3년으로 하고 뭐를 이런 게 설명이 있을 거예요. 그걸 예. 봐야지 정확히 알 수 있을 텐데 아마도 그 100살이라는 상징성을 염두에 둔 것 같기도 합니다. 제 예. 느낌은. 예.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 더 중요한 거는 한덕수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재판 또 남아 있거든요. 그 예. 헌법재판관 임명 안 하고 이런 거 최상목이하고 같이 구속돼 있는 게 있는데
여하튼 이 중요한 위치에서 내란에 가담하고 친위 쿠데타를 통해서 독재 체제를 꿈꿨던 자들은 절대 살아서 감옥에서 나오면 안 된다. 죽음으로서만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명확하게 한 것 같아서 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우리 헌법질서하에 용인될 수 없는 행동을 한 자들이고 그거를 우리 사회가 함께 호흡하면서 받아줄 수 없는 것이다라는 의지를 표현한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이전에 그 전두환과 노태우는 사면이 된 전례가 예. 있기 때문에 예.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범의 사면 금지법 이 통과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국민들이 이번 이제 여러 가지 판결을 보면서 보이는 반응이나 이런 것과 관련이 될 수밖에 없고 사실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사면권을 어디까지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그러니까 사면권을 신중하게 행사해야 한다, 뭐 이런 것까지는 법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아예 못하게 하는 거는 헌법 질서에 반하는 거 아니야 이런 주장 때문에 지금 잠깐 멈칫한 거거든요. 예.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실제로 헌법을 파괴하려는 헌법의 적에 대해서는 그거는 확실하게 응징하는 것이 그것이 헌법 수호의 의미이자 중심이라서 제가 보기에 위헌성은 없는 것 같고 그런 점에 대해서 좀 과감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이진관 판사는 이제 조목조목 그 사안을 좀 알려줬는데 예. 대부분 이제 유죄라고 하면서 이제 설명해 줬는데 그 가운데 재밌었던 게 국무회의장에 그 원격 회의 제안을 할 수 있었다. 세종의 장관 등이 있었다라면 그걸 원격 회의를 할 수 있었는데 그걸 안 하지 않았느냐. 예, 예.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상 내란을 동조한 거다 그렇게 판단했어요. 그러니까 본인 얘기가 뭐였어요? 한덕수의 주장이 혼자서 맡기에 좀 중과부적이어서 그랬죠. 국무위원들을 예. 모아서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려고 하고 싶었다. 근데 그 한덕수의 주장이 거짓말이고 궤변이라는 것을 반박하는 내용들을 이제 쭉 얘기를 한 거죠. 예. 왜 송미령 장관한테 10시까지 꼭 와야 된다고 했냐? 왜 여러 번 재촉했냐? 하면서 계엄 이유는 말을 하지 그렇죠. 않았죠. 이유는 네. 또 얘기도 안 하고 그 다음에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이거를 저지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냐 이런 거죠. 그 당신 말은 거짓말이다 예. 결론을 내린 건데 뭐 하여튼 꼼꼼하게 굉장히 잘 짚은 것 같아요. 그리고 조태열하고 최상목이 반대할 때도 별다른 의견을 취하지 않았지 않냐. 그렇죠. 그것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뭐 김용현이 나중에 둘아서 어떻게 할 때도 붙잡지도 않았다 또. 예. 그 서류 가지러 왔을 때도. 그러니까 이제 그런 행동 하나하나를 디테일까지 딱딱 잡아가지고 이렇게 해놓고서 지금 당신이 이걸 저지하려고 했다는 게 말이 되냐 이거를 남겨놓은 것이 이제 상부심에서도 사실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이걸 뒤집기가 쉽지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점까지 생각하고 다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도 그 언론사 단전 단수 국무총리가 그걸 중지하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데 하지 않았다. 그것도 예. 지적했습니다. 그렇죠. 그 이제 이상민과 소방청과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그 CCTV 장면이나 여러 가지를 보면은 다 논의한 것 같다 이상민이랑 그래놓고 그게 실행되는 거를 막지 않았다 이런 거라서 그럼 뭐 누구나 다 상식적으로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얘기였는데 이제 그걸 봐주기로 맘먹으면 저 CCTV에는 소리가 안 나오고 있고 이상민이도 안 그랬다고 그러고 한덕수도 안 그랬다고 그러니 이걸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런 식으로 털어내는 게 그 판사들이 흔히 쓰는 방식 중에 하나였는데 이제 그거를 인정하지 않고 이러저러한 상황을 보면 이걸 막았어야 되는데 왜 당신 안 막았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다른 판사였다면 그렇게 그냥 봐줄 수도 있었겠네요. 소리가 안 들렸다. 마음을 달리 먹으면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런 것 때문에 재판 결과를 불신하고 열받는 거예요. 그런 상황들이 한 번씩 있으니까. 예. 근데 이제 그런 점에 대해서도 이게 헌법적 관점에서 총리라는 사람이 행안부 장관은 당신의 지휘감독 범위 안에 있는 사람이다. 근데 그거를 뻔히 보면 알았을 것 같은데 그 상황에서 왜 그걸 막지 않았냐 이 얘기를 한 거라서. 그런데 이거 헌법재판관 미명도 예. 담당 판사가 이진관 판사라면서요? 그렇죠. 예. 와, 그 한덕수 입장에서 거의 멘붕이겠네요. 네, 한덕수 입장에서는 뭐 이제 조이대가 나를 어떻게 살려주겠지라고 기대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그리고 이 헌법재판관 임명하지 않고 뭐 이런 과정에서는 한덕수가 내란 이후에 그 본인 행태들 있잖아요. 본인이 한동훈이하고 둘이 나와가지고 뭐 정권을 공동정부를 운영하겠다는 식의 위헌적인 발언을 하고 그 다음에 헌법기관 구성을 못하도록 저지하고 헌법재판관은 임명을 못하게 해서 그리고 또 본인이 이제 정권을 잡으려고까지 했잖아요. 이런 시도들을
이제 그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부분은 내란 이후에 벌어진 일이잖아요, 명확히. 이제 그쪽에다가 포함해서 아마 혈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돌이켜보면 실제로 한덕수 전 총리는 대통령 선거까지 나오려고 그랬어요. 네, 그럼요. 대선. 네. 대통령이 되려고 했고 또 한덕수뿐만 아니라 지금 국힘의 구성원들이 얼마나 한덕수를 저기하게 하려고 무리하게 하고 김문수를 욕하고 했습니까? 새벽에 후보 교체 시도했고. 예. 그런 집단이었다라고 하는 거를 절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그 설 연휴 다음인 2월 19일에 이제 지규현 판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내란 재판 1심을 선고하는데 네. 이번 이진관 판사의 그 판결이 큰 영향을 미치겠죠? 그렇죠. 당연히 네. 큰 영향을 미치고 이게 이제 헌법적 관점에서 사건을 바라봐야 된다는 걸 명확히 했기 때문에 근데 저는 처음부터 뭐 지규현 판사의 판결 선고가 뭐 윤석열을 풀어주거나 뭐 이 엉뚱한 저기로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계속 제가 말씀드려 왔습니다. 예. 처음부터 제가 한번 두고 보십시다. 내기하자고까지 했었는데 여하튼 그것도 그렇고 가장 직접적으로 이제 저기 멘붕에 오는 사람은 이상민이죠. 이상민. 예. 이상민의 행동을 지금 이번 한덕수 사건에서 쭉 설명을 했어요. 예. 그러고 이상민의 이러이러한 행동 때문에 지휘감독자인 한덕수도 유죄다 이렇게 간 거라서 이상민이 지금 다른 재판부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이상민 사건도 얼마 뒤에 선고가 예정돼 있는데 거기도 이제 많은 저기가 있겠죠. 그러면 있겠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상민 재판부도 당연히 그 영향을 받겠네요. 그렇죠. 그게 이제 달리 인정하면은 하급식 판결이 서로 부딪히는 결과가 되니까 가급적이면 이게 지금 이제 이번 판결을 가지고 국민들이 아니 왜 저렇게 이상하게 판단했어 이런 얘기가 있다면 모르겠으나 다들 그렇지 저게 맞는 말이지 이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는 설사 이상민을 봐주고 싶어도 못 봐주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이제. 그러겠네요. 자연스럽게.